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공대 남자 책읽공입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더위가 드디어 접힌 것 같아요.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오고 있나 보네요. 사실 봄, 여름 하면 계절의 반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거의 또 눈 깜빡하면 연말일 것 같고, 난 이번 연애에 뭘 했을까? 네. 처음엔 별것 안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계속 무엇을 했지? 이렇게 소소하게 생각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일주일마다 거의 책 한 권씩은 꼭 읽었고, 그리고 뭐 집에서 하는 요리도 전보다 잘하게 되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아, 이번 년은 나를 위한 시간을 소소하게 많이 보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입니다. 사실 나온 지는 좀 오래됐죠. 1년 조금 넘게 되었는데 그동안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잊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이번에 도서관에 갔다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 이 책 읽어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책 상태가 어, 꼬질꼬질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동안 빳빳한 새 책만 읽었었는데 약간 중고책은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 부드러움. 네. 되게 부드럽거든요. 네, 아무튼 그럼 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나의 에너지 도둑. 계획은 뭐하러 세워? 어차피 금방 관둘 거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늘었다. 농담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 같이 자학하며 웃는 순간이 가끔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함께 있는 사람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우울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인 사람은 하소연하기를 좋아한다. 나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억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 앉은 친구도 자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에서 그쳐도 되는 말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라고 해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상태로 끌어내린다고 해서 자기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닌데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자.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사람. 자신과 무한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의 처지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현재의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나갔던 과거를 끊임없이 대화의 소재로 끌어올린다.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습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니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늘 아니 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방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일에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낙관적인 성향의 사람이 미지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탐색인 것과 달리 방어적인 사람은 아예 탐색조차 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기회를 놓친다.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질투한다. 나쁜 에너지로 가득한 이야기에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해주면 그제서야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은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한 날처럼 몸과 마음에 힘이 없다. 에너지 도둑에게 기운을 다 빨리고 왔기 때문이다. 되도록 에너지 도둑을 멀리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절대 마음의 준비 없이 그들을 만나지 마라.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자.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틈을 내주게 된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불평만 들어주면 자신도 어느새 불평이 될 것이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대화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집중하자. 자기만의 뚜렷한 입장과 주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선택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에너지 도둑이 나도 같은 불평을 해주기를,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기를 기대할 때 과감하게 무시해라. 나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살짝 어그러져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남 욕하기, 문제 있으면 남 탓하기 등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득한 대화의 장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라.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져도 괜찮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교제할 권리가 있다. 그래도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너지 도둑을 멀리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이라는 성격의 특성은 한 개인의 일부일 뿐이며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 당신의 에너지 도둑이자 친구인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가끔은 그가 기분 전환을 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퇴근 후 사람과 연락하는 횟수가 적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몸이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방이 항상 지저분하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새로운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다. 언뜻 보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 같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생의 열정이 결여되고 무기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정이 무뎌져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진다.
이런 감정적 억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테지만 용기를 내보자.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말을 걸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느 날 친구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치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냥 기분이 별로인 건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친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도 싶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왜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못할까?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질문을 건네보자. 오늘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는지 혹은 실망스럽게 했는지 물어보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나와 대화하면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챙기는 첫 걸음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되도록 자주 상기해야 한다. 가치관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되새김하다 보면 자신의 기호와 입장이 뚜렷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의 평가 시스템을 단단히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 친구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 보면 부모님의 기대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 라거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 라는 등의 조언을 해준다. 친구를 위해 하는 가치 판단에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을 자신에게 하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친구한테 해주는 조언을 나 자신에게 해보자. 그 조언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주자. 당신은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친구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거나 괴팍한 상사를 마구 욕하며 친구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은 모른다. 마음이 힘이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으로 땀을 빼면서 자신을 위로해보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우자. 나의 기분은 내가 잘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기겠는가?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나를 챙겨줄 가장 따뜻한 친구는 나임을 기억하자. 소중한 친구에게 하는 말을 나 자신에게도. 인생은 짧고 또 길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가끔씩 내가 싫어지려고 할 때마다 보는 글이다. 우리는 부모님과 배우자, 친구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심지어 그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나의 진짜 감정과 느낌을 자제하기도 하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헌데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일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강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내면을 망가뜨리고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질 정도다. 단점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단점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기를 몹시 어려워한다. 그들에게는 단점이 실패를 의미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점은 어느새 쥐레밭으로 변해서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 밟는 즉시 펑 하고 터져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피를 선택한다고 하자. 당신은 도피가 나쁜 습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계속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이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망치지 마.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쥐레밭을 건드린 거나 다름없다. 당신은 몹시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질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스스로 웅크리게 되고 점점 더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만다. 자신의 욕구를 숨기며 자기 존재감을 낮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나는 이게 필요해 또는 나를 도와줘 등의 말을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남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매번 자신의 욕구를 숨기다 버릇하면 그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당신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매번 아무거나 좋아 라고 말하면 나중에는 당신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또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로 괜찮고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방식은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것이다. 표현하지 않는 버릇은 상대방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기회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책망하는 사람은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한다. 남에게 늘 상냥하지만 정작 삶의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면의 즐거움이 있을 리 없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사는 법이다.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까지 받아들이자. 나의 필요를 남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자.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강희 씨를 눈물바다로 만든 수업. 대만의 미학자 장쉬는 동료에게 대리 수업을 부탁받아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는 학생들에게 조금 독특한 자기소개를 제안했다. 거울을 보며 자화상을 그린 다음 그림을 설명하며 소개를 하는 방식이었다.
미술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그림에 영 솜씨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을 진지하게 소개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자기소개가 끝난 강의실에서는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중에 한 학생이 장신을 찾아가 말했다. 거울에 비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간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이 학생의 한마디가 바로 장신이 의도한 자화상 수업의 목표였다. 학생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깊숙이 숨어있던 진짜 자신을 보았다. 지극히 평범한 얼굴도 생기 없는 눈빛도 어두운 표정도 자신의 모습이었다. 아무런 보정도 필터도 거치지 않은 정말 날것의 모습이었다.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모공이나 여드름의 크기를 살피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은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을 느낀 것이다. 상유심생. 외모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사람은 각자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새기며 산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생각과 가치관, 심리 상태의 모든 변화 하나하나가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심리 변화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차이를 발생시키고 근육을 만들어 표정의 변화를 만든다. 오랫동안 일정한 정서를 유지한 사람은 표정에 크게 변화가 없지만 항상 초조하고 우울한 사람에게는 불안한 얼굴이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쪼잔함이 얼굴에 비친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아이처럼 선한 마음과 순수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정해두지만 살다 보면 모두가 조금씩 변하게 된다. 그 변화는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장신이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에서야 학생들은 지금의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로 인해 닳고 닳아서 거울 속 모습에서 더 이상 과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지 못했다. 메이크업 기술은 갈수록 늘었지만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서 또렷하고 맑은 눈동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변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얼굴에서 예전과 전혀 달라진 자신을 깨닫고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도 있었다. 우울한 감정에만 잠겨서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남을 질투하고 심술을 부리느라 얼마나 욕심 많은 얼굴이 되었는지,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낯빛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오랫동안 자신을 방치해둔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선언을 하려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화상을 그리며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단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지금의 자신을 다시 알아가고 친해져야 한다. 나의 표정이 초조한지 안정적인지 무뚝뚝한지 생기 있는지 살펴보자. 나의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웃음인지 남의 비위를 맞추다가 억지스러운 웃음이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보자. 그러고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자. 나의 이상적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들은 결국 나를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기대한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하기보다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즐겁고 행복한 척 연기하고 있는 당신에게 가면성 우울증. 가끔씩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꾸만 세상이 싫어진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세상의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에는 가면성 우울증 환자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와 달리 가면성 우울증 환자는 겉으로는 매우 밝고 긍정적이며 어두운 그늘을 절대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고 유머러스하고 정이 많으며 남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도 있다. 가면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대부분 위장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기를 꺼리는데 나는 밝고 재밌는 사람이며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일종의 캐릭터 설정을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즐겁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습관적으로 즐거운 척 연기를 한다. 그래서 가끔은 그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의 웃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겨냥하는 무기다. 이미 웃는데 지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번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우울하다는 건 나약하다는 의미잖아. 다른 사람이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알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절대 내가 우울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그나마 웃고 있어야 날 좋아해 줄 거야. 웃지도 않는 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날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다못해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고. 그들은 진짜 모습을 감춰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무시당했거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다. 사실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일이지만 가면성 증후군을 겪는 이들은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버린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이나 고통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따로 돌보지 않아도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친구의 비밀 상담소가 될지언정 자신의 속마음은 조금도 털어놓지 않는다. 털어놓고는 싶지만 친구에게 부담이 될까 선뜻 시도하지 못한다. 나는 마음을 주로 물에 비유한다. 흐르는 물은 때로는 맑고 투명하고 때로는 탁하고 더럽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자꾸 자신을 억누른다면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정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나갈 수는 없다. 조금씩 수위가 높아진 우울한 감정이 넘치기 시작했다면 댐은 언젠간 무너지고 말 것이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한다.
친구도 좋고 가족이나 상담사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 가슴이 답답해서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당신 마음에 고여있는 물은 다시 흐르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혼자 끙끙대며 자신을 꾸짖고 벌주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 않으면 좋겠다.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게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가면성 우울증? 예전부터 제가 눈치를 많이 살펴서 뭔가 남들한테 맞춰지면서 크게 된, 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웃고 있는데 사실은, 속은 괜찮지 않은? 네. 지금은 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 잘하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정말 힘들죠, 그때는. 만약 내가 가면성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지, 많이 없어도 돼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안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